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수요일 오후 1시를 이제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병철 변호사의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변호사께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이제 그 시대가 열렸고 그의 취임사에서 앞으로 국정 방향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 앞에는 우선 국회를 야당의 민주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고 그 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의 견해를 듣기 전에 어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4강 외교라 그럴까, 우선 러시아는 본국에서 축사와 대표를 파견 안 했으니까 현지에 있는 대사가 이제 그걸 대신하는데, 우선 미국은 현 부통령, 여성 부통령의 남편이 대통령 특사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일본은 총리의 친서를 외무장관이 갖고 왔는데, 중국은 국가부주석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시진핑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요 3대 강국 중에 국가 서열로 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이게 사절이 시진핑이 보낸 부주석 왕치산에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왕치산은 실질적으로 시진핑의 오른팔 왼팔을 겸한 사람이고 경제와 국가 기후를 전담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 이런 이제는 시진핑 다음으로 강자를 특별히 보낸 우선 그 배경과 이유,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할 중국과의 외교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변호사가 중국 문제에도 전문가이시니까 우선 그 문제부터 시청자에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이제 그 국제금융 전공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여러 경제 교류나 특히 국제금융 이런 데 있어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참여를 해왔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정책 당국자 내지는 중국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동향에 대해서 그간에 면밀히 분석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주요 4대 강국 중에 제일 중요한 미국은 그 부통령의 남편 이 사절단으로 온 이유는 열흘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미 정상회담 차 한국을 또 오게 돼 있고, 나아가서 바로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담 차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흘 후에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사절단은 우선 부통령 남편이 오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제 쿼드는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쿼드라는 건 사각형이라는 뜻이죠. 사각형.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사각형으로 중국을 포위한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다 하는 게 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시죠. 대통령의 이제 정책 방향이고, 그래서 이제 쿼드 가입 문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온 의미가 뭐냐? 우선은 중국의 정치 구조를 봐야 됩니다.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5년, 10년 연임을 했고, 이것이 지난 덩소평이 만들어 놓은 중국 정치 최고 권력자의 임기입니다. 10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이것을 깨트리고 5년 연임을 오는 10월 달 정인대조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고, 이것을 확정지을 겁니다. 15년째 이제 장기 독재로 가는 것이죠. 자, 이런 중요한 이제 정치 격변 상황 속에서 중국의 지금 시진핑은 세 가지의 권력을 한꺼번에 쥔, 그간에 모택동만이 했던 그 세 가지 권력을 한꺼번에 쥐고 있습니다. 세 가지 권력이 뭐냐? 중국은 공산당 독재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모든 행정부 위에 있습니다. 이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가 중국 공산당 정치국 7인의 상무위원입니다. 상무위원. 이 상무위원 중에 넘버원
이 총서기죠. 총서기가 시진핑, 넘버2가 리커창 등 이제 7명의 상무원이 있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그러나 단순한 행정부가 아닙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인민대표자이고 사법부는 인민법원, 그리고 행정부, 국무원을 모두 총괄하는 이제 그 우리로 하면 국가원수죠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석. 그 시진핑 주석 바로 밑에 왕치산 부주석이 있습니다. 왕치산 부주석.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권력은 권력은 총고로부터 나온다. 모택동의 그 교시에 따라서 군사위원회의 그 주석이 역시 또 시진핑입니다. 자, 왕치산은 그 칭화대학교 출신이고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입니다. 시진핑이 칭화대 화학과를 나왔죠. 그리고 경제학과 출신이고 과거에 우리로 하면 한국은행 총재, 중국인민은행 총재를 역임했고 경제에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에 중국도 외환위기가 왔었는데 이때 이 중국 위안화의 외환위기를 가장 잘 이제 돌파를 하게 한 그 당시 경제정책 지도자가 왕치산이었어요. 그리고 왕치산은 최 몇 년 전까지 중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감찰 기관이, 보통 우리 국민들은 중국 하면 공안이 세다 하는데 공안, 검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감찰 기관이 중공중앙 기율검사위원회라는 겁니다. 압축해서 중기위라고 하는데 중기위는 중국 인민 14억 중에 약 1억 명에 달하는 공산당원들, 그 중에서 차관급 이상 2,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차관급 이상의 최고 고위 간부들의 비리를 감찰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지난 10년 동안 그 정치적 반대파였던 상하이방 등 차관급 10,000명 이상을 숙청하는 일을 장치산이 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자가 이번에 왔다. 그 의미는 뭐냐? 미국 바이든과 지금 열흘 후에 예상되어 있는 쿼드, 그리고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라는 것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경고 및 협박의 의미로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협박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대중 외교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런지? 예, 지금 우리 국제 경제와 지금 국제 정치가 굉장한 위기입니다. 우리 언론에서 지금 경제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다 하는 것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오늘도 말씀하셨고, 그러나 지금 경제와 정치가 복합적으로 위기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 경제, 국제 정치가 복합적 위기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 다들 아시다시피 3고,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 자유진영이 고물가, 하이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금리가 급격히 올라감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또 오르는 이런 3고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사회적 약자들은 자칫하면 밀란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한 달 이상 상하이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뿐만 아니라 20개 주요 산업도시들, 텐진, 심천, 드디어 북경까지 20개 도시 4억 명을 대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방역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경제정책 나아가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예상컨대 이 봉쇄는 10월 달 시진핑의 영입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가 넘었는데 이것이 계속된다면, 상하이 봉쇄, 중국 봉쇄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물가는 13%까지 오른다고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훨씬 더 높게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고, 미국 소비자들은 원성이 터져 나올 겁니다. 미국의 중소자영업자들은 폭발할 겁니다. 1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 중간선거를 노려서 미국을 현재 강력한 그 중국의 이 수출 수입
이 무기를 가지고 차이나 봉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부터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대중 수출이 25%이기 때문에 수출은 급격히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급격히 오르고 있고 무역 수지는 적자로 이미 전환됐습니다.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 3고 이 엄청난 위기 하에 중국은 이러한 경제적 봉쇄를 한국과 미국, 일본, 쿼드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자유진영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이미 도래했고 따라서 북한, 김정은이는 핵 공격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가 이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를 유야히 돌파하지 못하는 아주 약한 고리의 상황에 김정은이는 핵실험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국제정치, 국제경제에 있어서 정말로 탁월한 전략가. 과거 미국 같으면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오일 쇼크를 극복했던 레이건 행정부에 있어서의 폴 볼커, 한국 같으면 오일 쇼크 때 김재익 경제수석, 전두환 대통령 때죠. 그런 천재적 전략가들이 현재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전략가가 보이지 않는다.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변호사 분석을 들으면 정말 우려할 바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시진핑이 미국에 가서 중국, 미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한 게 우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서 중국이 이제 한국을 이렇게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금 이 국면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아직 장관 다 임명된 건 아닌데 대체로 윤 대통령의 인사의 원칙은 비서실장도 경제관료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수석은 물론 또 경제관료고 또 뭔가도 또 경제관료가 있던데요. 3인방에. 지금 비서실장, 경제수석 전부 다 경제관료로 채웠죠. 그래서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안보실장, 비서실장, 뭐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경제 외교의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략가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한꺼번에 꿰뚫을 수 있는 국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 정치 경제를 한꺼번에 꿰뚫을 수 있는 전략가. 중국은 지금 중국 지도부는 과거의 주얼레 같은 천재적 정치와 경제를 꿰뚫는 전략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온 왕岐산이죠.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1기 내각과 1기 비서실 진용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기 마련입니다. 그 단기간에 6개월 내지 길면 한 1년 정도 가면서 적임자인지 아닌지 되게 이제 판단이 되고 또 대통령하고 팀워크나 이런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바로 1년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인사를 보는 눈 스스로 그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아마 특정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자 그건 그렇고 우선 간략하게 윤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이 국가 이게 시정 지표 관련해서 이 변호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어제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만은 취임사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전 언론이 지금 취임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를 30번 이상 썼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썼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은 그간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시민의 자유로운 자유 시민들의 국제적인 연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야 국제 평화가 유지된다.
지속 가능한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시장 역시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에 번영이 보장되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표현은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면 임마누엘 칸트는 뭐 이름은 우리 시청자들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근대를 열었던 탁월한 사상가고 모든 서구 철학은 칸트로 모이고 그 이후에 헤겔, 마르크스 모든 서구의 철학은 칸트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정도의 서구 철학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임마누엘 칸트 우리 보통 뭐 순수 이승 비판, 실천 이승 비판, 뭐 영구 평화론, 이제 실천 이승 비판을 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칸트는 이 자유로운 이성을 가진 이 인간의 이 자유에 의해서 남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그것이 모두에게 수용되는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그 정언명령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보편적 그 법칙이 통용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통용하는 것을 이른바 자유시민 나아가 세계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유엔이라는 것도 이 칸트의 세계시민론에서 출발하고 이러한 세계시민들이 모인 그리고 각 나라 민주주의가 모인 국제연대 속에 영구한 평화, 국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게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죠. 이 칸트의 실천 이상 비판이라는 책과 영구 평화론이라는 그 정말 역사적인 책에서 그 개념들을 이번 취임사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에 있어서는 역시 아담 스미드로부터 이제 최근 밀턴 프리드만 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프리 투 추즈를 많이 읽었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취임사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그리고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정말로 역저에 있는 개념에서 따온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자유로운 시장이 보장되어야 번영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정치적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어제 하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조금 더 보충하자면 대통령 취임사에서 공정,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양극화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그러나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복합위기, 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됩니다. IMF 때처럼 지금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이것을 고통을 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지도층이. 막스 베버가 말한 지도자들은 책임윤리, 목숨을 거는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지도층들은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에 검수완박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변에 있어서도 권성동 원내지도부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준석 대표도 책임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정호영 내정자 아직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45%가 나오고 윤석열 신임 대통령은 41%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컨벤션 효과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는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 높게 나오는 게 있지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드디어 등판했기 때문에 대선 연장전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좌파는 완전히 결집하고 있고 우파는 결집이 약합니다. 다시 대통령 선거가 20일 후로 다가왔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 울산시장 송철호 현 시장이 이번에 다시 입후보를 해요. 그 중앙당이 뭐 그걸 절대 지지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국민을 좀 험한 말이지만 개돼지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울산 시민을 얕잡아 보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전체 국민을 이게 벌써 기소된 지 3년째인데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그렇습니다. 그건 꼭대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송철호라는 사람 때문에 그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발생됐고 그게 이를테면
이 공범 집단 중에 문재인, 송초 이 순서인데 그 재판도 지금 열리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게 기소된 후에 황운하 같은 그 울산 경찰청장 당시 이건 대전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지금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있고 검수완박에 앞장서고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지 연고지가 아닌데 이게 다시 그렇습니다. 개항에 나와가지고 네. 그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예, 이걸 이제 국민의힘당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되나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뭐 경찰 수사는 이미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단체 고발이 연이어지고 있고 이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것입니다. 검찰의 인사가 끝나면 검찰도 수사를 본격화할 텐데 자 이재명의 지금 정치적 전략 전술은 기본적으로 모택동의 전략 전술입니다. 제가 지난 그 시간에 모택동의 담담 타타 담담 이라는 전술이 대한민국 좌파들의 기본적인 전술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모택동과 비교를 해보면 모택동이 1936년 그 장개석 군대의 추격을 피해 가지고 10,000km를 1년 이상 그 돌파해서 예난이라는 중국 소비에트 그 안전한 지대로 도피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기를 했는데 그 예난 소비에트의 당시 수장이 시진핑의 친아버지 시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혁명 영웅의 집안인데 그 안전한 예난으로 일단은 몸을 피신해서 재기를 노린다. 이번 그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지금 3월 9일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시시각각 조여져 오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대장정을 거쳐서 예난이라는 안전한 피신처로 선택한 것이 바로 지금 인천 계양이고 그 자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사람이 송영길 서울시장이죠. 송영길 자기 자리를 비워준 거니까요. 자, 모택동은 그 대약진 운동 이후에 실각을 했는데 본인의 권력을 다시 잡기 위해서 홍위병들을 동원했습니다. 홍위병들을 선동을 해서 이제 다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재명은 지난 2개월 동안 홍위병 비슷한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2030 여성들 열렬한 여성 팬들이 나서서 지금 당을 지금 장악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모택동의 그 교시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 강칭등 4인방, 모택동의 부인이죠. 강칭등 4인방이 나섰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김용민, 지금 말씀하신 황운하 등 4인방이 지금 나서서 검수완박 파동을 일으켰고 당의 지도부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모택동이 그때 교시를 내렸어요. 사령부를 포격하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계죠. 2030 개딸을 대표하는 박지현 공동 지금 비대위원장이 지도부를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하에 이런 모택동의 전략 전술에 따라서 이재명이 이번에 복귀한 것이고 이재명은 이번에 승리하면 만약에 이제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까지 승리를 하게 되면 바로 8월달 당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대처해야 되는 것은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만과 꼼수를 쓰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전공법으로 나가는 책임지는 자세를 반드시 좀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송철호 시장 그 울산서 어떻게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국민이 얼얼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중심의 현안을 다투는 선거가 아니고 이미 대선 연장전으로 판이 새로 짜여졌기 때문에 이재명이 등판함으로써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도 또 출마함으로써 이재명 대 신임 대통령 윤석열의 구도로 끌고 갈 것입니다. 윤석열의 현 정부는 오만하다, 꼼수다, 책임도 안 진다. 그리고 무능하다, 경제난은 심화되고 중국은 점점 더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은 핵 위협을 선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무능론으로 이 대선판을 끌고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능력을. 실무적인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울산시장 선거도 이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지금 수도권 선거, 뭐 서울시장은 좀 안전해 보이지만 경기도 선거에서 이겨야만 국정의 안정적 동력이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의힘당이 윤석열 대통령 정점으로 해서 이게 민주당 반대하는 국민들의 표를 응집시켜야 돼요. 응집시켜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 투표율도 저하되면 결국 민주당이 이기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되니까. 그래. 그럼 투표에 전부 나서도록 하는 긴장감과 꼼수, 오만 이런 걸 제거하고 결국 나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로 오늘 출연해 주셔서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많은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지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